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쇼카는 칼린가 전투의 패악을 보고 불교를 받아들인 자비로운 왕, 이렇게만 배워왔지요. 그런데 결말부터 던져볼게요. 전장 위에서 가장 먼저 죽은 건 병사가 아니라 제국의 미래였습니다. 기록엔 10만 명 이상이 죽고 15만 명 가까운 포로가 끌려갔다고 남아있어요. 전날의 승리는 화려했지만 다음날 아쇼카는 검을 들고 있던 손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 그만 일하했다는 거죠. 여기서 대부분은 감동적으로 해석하지만 잠깐 멈춰 생각해보세요. 2026년 기준 인도 인구는 14억을 훌쩍 넘고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인구 국가입니다. 칼린가 전투는 기원전 261년이니 2026년과의 간격은 2287년이에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누적된 제국 운영의 압박을 생각하면 단순한 회심의 순간으로 보기엔 너무 전략적인 사건인 거든요. 결국 이야기는 이렇게 되감겨요. 우리는 통념처럼 자비로움이 왕을 바꿨다라고 들었지만 진짜 반전은 반대로 왕이 자신이 가진 칼의 한계를 먼저 계산했을 가능성인 거죠. 군단은 더 뻗어나갈 수 있었지만 지배는 유지 못했을 수 있었고 확장이 아니라 통합이 더 높은 생존 확률이었을지도 몰라요. 즉, 아쇼카의 전환은 감정보다 정책의 결과였다는 거죠. 왜 한 제국이 갑자기 폭력을 멈추는 순간 12분의 진실이 3분의 교훈으로 바뀌었는지. 그 지점이 바로 우리도 오늘 다시 확인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배경과 맥락. 기원전 268년 무렵 마우리아 왕조의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은 바로 아쇼카였다. 그를 둘러싼 무대는 지금의 인도 북부에서 시작해 아프가니스탄 동단의 바르가문까지 뻗은 거대한 마우리아 제국이었고 왕도 아버지 빈두사라와 할아버지 찬드라굽타가 닦아놓은 제국은 이미 거대한 관료망을 갖췄고 전쟁은 단순히 국경 다툼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였어요. 그때부터 아쇼카의 기록은 제국의 완성을 향해 가는데 정복의 길은 남쪽과 동쪽으로 뻗고 있었고 특히 칼린가, 옛 오디샤는 해상무역과 남북교통의 결절점이라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충지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첫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261년 다야강 유역, 특히 오늘날 오디샤의 다우리 언덕 일대에서 제국의 깃발과 칼린가의 병단이 맞부딪혔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다우리 비문, 토살리 행정구역, 그리고 바닷길 통제권을 둘러싼 긴장이 한 번에 폭발한 거예요. 아쇼카의 왕명 아래 파견된 군대는 수만이었고 반대편 칼린가도 완강하게 맞섰죠. 그 전투의 상흔을 후대에 남긴 건 13번바위 비문인데 거기에는 10만 명이 전사하고 15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적혀 있거든요. 수치가 말해주듯 전쟁은 단순한 승리 기록이 아니라 지리적 확장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를 남긴 사건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전투는 완수했는데 이후로 스스로를 무력의 제왕이 아닌 칙령의 제국으로 바꾸려고 했을까요? 여기가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전투 후 아쇼카는 기록 속에서 전투의 승리자보다 회한을 안고 말문을 바꾸는 왕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그가 제2차로 군대를 움직이기보다 제3차로 도덕과 행정을 정비하기 시작한 건 여기에서예요. 단정히 말하면 기원전 268년 즉위에 기원전 232년경까지 통치한 아쇼카가 제2중기부터 칼린가의 학살과 포로 양상을 반성하며 디아나가 아니라 다르마, 법과 자비의 질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거죠. 다마, 마는 결국 불교로만 한정되지 않았고 피를 흘려 얻은 영토보다 백성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행정 철학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파탈리푸트라에서 내려온 칙령은 단순한 종교 연설이 아니라 왕의 언어로 제국의 운영 원리를 다시 쓰는 선언이었어요.
바위와 기둥 비문을 통해 제각지에 전달된 지침들에는 포상보다 인권, 복수보다 회복, 정복보다 조세 완화와 도로, 우물, 약국 같은 복지 조항이 반복돼요. 여기서도 숫자 하나를 보면 감이 와요. 전쟁에서 10만이라는 숫자를 본 왕이 이제는 병자와 가축을 위한 진료소를 세우고 사형 집행과 형벌을 완화하자는 언급을 늘렸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는 느닷없이 급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최소 수년, 여러 왕이 연차를 거쳐 서서히 제도화됐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남죠. 이 변화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국 통치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칼린가 후 영토 중심의 폭력은 즉각 줄었고 대신 메시지는 멀리 흩어져 있던 영지와 주변국까지 도달했어요. 힌두루트, 겐지스 평야, 바다로 통하는 항만에서 제국의 황제도 이제 칼보다 말로 설득한다. 는 신호가 퍼졌다는 점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아쇼카의 전환은 단순한 종교적 깨달음의 순간이기보다 전쟁이 남긴 수치와 상흔을 안고도 제국을 어떻게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한 치열한 선택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권력을 쥔 사람이 피를 본 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반전과 전개. 칼린가 전투 뒤 아쇼카는 왜 칼을 내려놓았을까? 이건 단순한 전쟁을 싫어하게 됐다는 뻔한 결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가장 강해진 순간 가장 예기치 않게 방향을 바꾼 거든요. 전투가 시작되던 날의 칼린가 성문을 상상해보세요. 강가의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전열은 수만의 칼끝이 아침빛을 번득였고 포위망은 점점 좁아졌죠. 정교한 성체보다 더 두려운 건 전쟁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었어요. 당시 기록과 고대 행정문헌을 종합하면 칼린가에서 죽은 사람이 10만 명 이상, 생포되어 이주된 이들이 15만 명쯤이었다는 추정이 있어요. 숫자를 들으면 전투의 잔혹함이 식는 듯하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가 3분도 안 되면 금속성 울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긴장감이 최고조일 때 아쇼카군은 제국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갔고 그 순간 제국의 중심부는 이번엔 끝났다는 기세였죠.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투가 끝난 뒤 왕이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은 복수와 약탈이 아니라 기록이었어요. 이 전쟁의 값어치를 세어라 같은 명령이죠. 그런데 값어치가 사람의 피와 맞바뀌는 걸 보게 되면 숫자는 숫자대로 따갑다는 걸 왕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비로 들어간 비용이 제국 재정의 약 40%를 잡아먹는다는 분석이 제시되자 그는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흔들린 게 아니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감정의 급변 뒤에 계산의 냉철함이 동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돼요. 칼린가 직후 아쇼카는 전통적인 정복자의 언어를 버리고 비문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돌 위의 문장은 전쟁 승전기보다 솔직한 고백에 가까웠고 훗날 우리가 13번째 바위명문이라 부르는 글들에서 살아남은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 핵심이 되죠. 이때부터 일부 구역의 토지세를 6분의 1에서 사실상 완화하는 방식으로 다루었다는 전언이 남아요. 세율 하나가 바뀌면 계산은 물론이고 사람의 생활 리듬이 바뀌거든요. 제국은 단순히 적을 이긴다에서 사회를 붙잡는다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에피소드가 가장 사람 냄새가 납니다. 전쟁 영웅이었던 그가 사찰 우물 나무 그리고 행정사절을 늘리는 길로 간 겁니다. 불교 전설에서는 8만 4천 개의 사원과 기념시설을 세웠다는 말이 남아있잖아요. 과장일 수도 있지만 포인트는 분명해요. 칼로 얻은 영토보다 마음을 얻는 체제가 장기 이익을 만든다는 점.
상업 노선에서 향료와 직물 수익이 오를수록 제국도 안정되고 세수는 자연히 살아나거든요. 단순 정복 제국은 늘 전쟁비 40%의 피로로 무너져요. 그런데 다르마 제국은 수익률을 사람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회복하려 했던 거죠. 결국 감정선은 승리의 술렁임에서 충격의 침묵을 거쳐 공감의 질문으로 넘어가요. 아쇼카가 왜 칼을 내려놓았는지 물을 때 우리는 사실 누가 패배를 택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산 제국을 보게 되었느냐를 보게 돼요. 칼린가에서 그는 1인분의 승리가 아니라 100만이 넘는 백성의 미래를 계산해 본 거짓말처럼 보이는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역설, 그래서 더 무겁게 남는 거예요. 클라이맥스. 칼린가의 칼끝이 잦아들었던 날, 사람들은 아쇼카가 도덕의 사도로 거듭난 걸로만 기억하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전장을 누비며 세운 보고서 한 장면부터 살펴볼까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전투 직후 집계는 전사자만 10만 명이 넘고 포로가 15만 명에 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건 감정의 과장이 아니라 당시가 남긴 충격적인 추정치입니다. 한 번 정복한 땅은 저절로 이익이 되는 법이라는 고대 제국의 공식이 맞다면 아쇼카는 그냥 기뻐해야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손익을 계산해 봅시다. 칼린가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 연간 조세는 기대치 100으로 환산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항만 파괴, 수로 단절, 상인 유실로 실제 징수는 45에서 5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손실만으로 보면 약 50의 갭이 생기죠. 이 갭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해군 항만 시장세가 끊긴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점령군 주둔, 성벽 재건, 병참 공급, 행정 재배치 비용을 합치면 연 80에서 90이 들어갔다고 추정됩니다. 한 해만 따져도 이익이 아니라 적자였던 셈이죠. 2에서 3년만 지나도 누적 적자는 200을 넘고 제국이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거죠. 세금표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통치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포로 15만을 굶겨 잡아먹히는 수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흩어진 농지와 무너진 마을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병력은 늘리고 세무관은 더 투입하고 반란 가능성은 상향 조정하고 그때 필요한 건 칼이 아니라 회계였습니다. 제국의 회의에서 전쟁 승리의 비용 대신 평화 운영의 비용이 1순위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전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칼린가의 참상을 보고 회한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1차 반전입니다. 진짜 반전은 이겁니다. 그는 이미 군사력으로 이겼지만 숫자로는 패배를 확인했고 행정가의 시선으로 제국을 다시 계산했거든요. 칼린가는 아쇼카에게 패배의 전장이 아니라 제국 운영의 한계 계산 시험장이었던 거죠. 이제 알겠죠. 아쇼카가 칼을 내려놓은 건 이상주의가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었고 전쟁 후 10년 안에 칼린가를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이 더 큰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든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칼린가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짜 전환점인 거예요. 마무리. 칼린가 전투 뒤에 있었던 한 번의 칼 한 번이 제국의 방향을 바꾼 순간이었다는 건 단순한 전쟁 에피소드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쇼카가 갑자기 칼을 내려놓은 건 패배의 굴복이 아니라 승자의 기준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갈등에서 이기면 끝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지요. 권력은 총의 길이 아니라 정당성의 길로도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걸 아쇼카는 몸소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한왕이 내린 선택이 지금의 국제정치, 리더십, 조직 운영까지 묻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요. 한 나라의 변신은 전장을 정리한 뒤 시작된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댓글로 아쇼카가 정말로 후회의 칼을 내려놓았을까요? 아니면 더 큰 권력을 위한 계산이었을까요? 같은 구체적 질문 알려주세요. 이런 날카로운 가설이 다음 분석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도 부탁드리고요. 계속 남겨주시는 의견으로 다음 편을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설명란 링크 확인해서 사료 원문, 지도, 타임라인 자료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다음 편 예고는 바로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 4번사의 다음 장, 아쇼카 이후 제국 내부의 반란과 사상전쟁이 어떻게 폭발했는지로 이어집니다.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스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스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